냄새 맡은 갑. 옛날에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이 영감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하면 아주 욕심이 많고 둘도 없는 구두쇠였어요. 언제나 밖에서 무언가를 들고 집에 들어갔고 절대로 집안의 물건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히 재물이 모이고 모여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영감은 재물이 모이면 모일수록 재물을 쓰는 게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웃과 음식 한 그릇 나눠 먹는 일도 없었고 먼 길 가는 나그네에게 찬물 한 그릇 주는 일이 없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이 부잣집에서 저녁 반찬으로 생선을 굽는데 그 고소한 냄새가 부잣집 담을 넘어 골목길까지 풍겼어요. 그때 마침 들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농부가 이 냄새를 맡고는 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야, 참 냄새 좋구나. 하얀 쌀밥에 구운 생선으로 저녁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농부는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느라 배가 고팠던 터라 뱃속에서는 보채는 듯이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래, 먹어보지는 못하지만 냄새라도 실컷 맡자 하고 아예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숨을 깊이 들이쉬고 또 들이쉬면서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지요. 한편 부잣집 영감은 저녁상 차리기를 기다리며 마당을 어슬렁거리는데 담 밖에서 하는 소리가 연거푸 났잖아요. 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내다보니 농부가 생선 굽는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이 사람아, 왜 남의 집 생선 굽는 냄새를 함부로 맡나? 냄새를 맡았으니 냄새 맡은 값을 2냥 내게. 부잣집 영감은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어요. 냄새 맡은 값이라니요? 농부는 영문을 몰라 물었지요. 이보게, 내가 생선을 넉냥 주고 샀는데 자네가 그 냄새를 흠뻑 맡았으니 생선값의 반을 쳐서 2냥은 내야지. 부잣집 영감이 농부를 붙들고 돈 내으라고 다그치고 악을 써대는데 농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돈을 2냥 갖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농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일을 말했어요. 그 부자 영감이 참으로 지독하다더니 이런 억지를 쓸 줄은 몰랐소. 냄새 맡은 값으로 돈 2냥을 내라니. 농부의 아내도 농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지요. 그때 옆에서 어른들의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나서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돈 2냥을 받아서 부잣집으로 갔어요. 냄새 맡은 값 치르러 갑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질러대니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여 아이를 따라갔어요. 부잣집에 들어간 아이는 여기 냄새 맡은 값 2냥이요 하고 돈이 든 주머니를 부자 영감 앞에 내어 보였지요. 부자 영감은 그 돈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지요. 그런데 아이는 돈을 주지는 않고 짤랑짤랑 돈소리가 나게 주머니만 흔들었어요. 이놈, 돈은 주지 않고 왜 돈주머니만 흔드느냐? 부자 영감이 성이 나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생선을 먹은 것도 아니고 구경한 것도 아니고 생선 굽는 냄새만 맡았지요. 그래서 저도 돈을 드릴 수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돈 소리만 들려드리는 거지요. 이 말을 듣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와
웃음을 터뜨렸고 부자 영감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옛날 어느 작고도 작은 마을에 더듬이와 뱅뱅이가 살았어요. 더듬이는 항상 두 손을 더듬더듬 거렸지요. 왜냐하면 장님이었거든요. 뱅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걷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리만 뱅뱅 도는 안징뱅이였거든요. 그러니 둘 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둘은 씩씩하게 살았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어느 날 아침, 더듬이가 개울을 건너는 길이었어요. 두 손을 휘휘 저으면서 기우뚱기우뚱 비틀비틀 돌다리를 겨우 건너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그만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그걸 본 뱅뱅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가엾은 더듬이 물에 흠뻑 젖고 말았네. 다음 날은 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요. 동네 아이들은 언덕으로 꽃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더듬아, 우리가 손 잡아줄게. 같이 갈래? 그래. 참, 뱅뱅이도 데려가자. 안 돼. 뱅뱅이는 걸을 수가 없잖아. 더듬이는 아이들 손에 이끌려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았지요. 뱅뱅이도 같이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아, 그거야. 더듬이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휘적휘적 뱅뱅이를 찾아갔지요. 뱅뱅아, 내가 너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까?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야. 좋아. 그럼 나는 너의 눈이 되어줄게. 그러면 무엇이든지 볼 수 있지. 더듬이가 뱅뱅이를 훌쩍 업었어요.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은 눈이 되고 한 사람은 다리가 된 거지요. 자, 어디로 갈까?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너면 돼. 더듬이는 뱅뱅이의 말대로 앞으로 성큼성큼 가다가 오른쪽으로 휙 돌아서 개울을 깡충 건넜어요. 뱅뱅이는 더듬이의 다리로 개울도 건너고 언덕도 오르고 멀리 꽃구경도 갈 수 있었어요. 꾀꼬, 꾀꼬. 어디선가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건 무슨 소리지? 더듬이가 소리나는 쪽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저건 노란 깃털을 가진 작고 예쁜 새야. 더듬이는 뱅뱅이의 눈으로 구름도 보고 나무도 보고 냉이꽃도 보고 개미도 보았지요. 둘은 꼬불꼬불 오솔길을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리면서 한참을 갔어요. 휴, 힘들어. 여기서 잠시 쉬자. 더듬이는 활짝 핀 진달래 한가운데에 뱅뱅이를 내려놓았어요. 뱅뱅이는 이쪽 꽃을 따서 친구 입에 한 움큼, 저쪽 꽃을 따서 자기 입에도 한 움큼 넣었지요. 우물우물 천천히 씹어봐. 참 향기롭지? 그런데 아까부터 좀 떨어진 바위 밑에서 돌 하나가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뱅뱅이가 고개를 빼고 가만히 보니까 글쎄 큰 금덩어리가 아니겠어요? 저것만 있으면 금방 부자가 될 텐데. 하지만 우리는 둘인데 금덩어리는 하나잖아? 뱅뱅이는 곰곰이 생각을 했지요. 에라, 그냥 두고 가자. 저 금덩어리가 있으면 욕심이 생겨서 친구를 잃을지도 몰라. 대신 뱅뱅이는 자기들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금덩어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둘은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산길을 내려왔지요. 한참을 가다 보니
왁자지껄한 시장이었어요. 더듬이와 뱅뱅이는 잠시 따로 두 몸이 되었지요. 찰강찰강 엿사시오. 찰강찰강.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호박엿이오. 더듬이는 엿장수의 가위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둥글둥글 항아리 파는 아저씨, 매끈매끈 옷감 사는 아줌마, 쪽쪽 엿가락 빠는 아이들. 뱅뱅이는 여기저기 사람들을 구경했지요. 그러다가 뱅뱅이는 마침 거지 하나를 보았어요. 꼬질꼬질한 옷에 너덜너덜한 집신, 비쩍 마른 얼굴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거지에게 소곤소곤 속삭였지요. 저 산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금이라고? 나를 놀리는 거냐? 에이,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거지는 오히려 뱅뱅이에게 호통을 쳤지요. 거지는 그냥 갈까 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 바위 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둥글둥글 누런 것이 번쩍번쩍 하거든요. 정말 금덩이잖아. 저것만 있으면 평생 일을 안 해도 놀면서 편하게 살 수 있겠는걸. 거지는 신이 나서 단숨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글쎄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들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지 뭐예요. 아이고 깜짝이야. 구렁이잖아. 화가 난 거지는 구렁이를 두 동강 내버렸지요. 거지는 생각할수록 그 안진뱅이가 괘씸했어요. 그래서 헐레벌떡 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뱅뱅이를 찾아 등을 철썩철썩 때렸어요. 요놈, 내 눈에는 구렁이가 금덩어리로 보이니? 요 거짓말쟁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금덩어리였어요. 그럼 가서 봐봐. 두 동강 난 구렁이가 있나 황금이 있나? 거지는 불그락 푸르락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뱅뱅이는 고개를 갸웃갸웃거렸지요. 분명히 금덩어리였는데. 뱅뱅아, 저 사람이 왜 너를 때리는 거냐? 그제야 뱅뱅이는 아까 고갯마루 큰 바위 밑에서 본 황금 이야기를 더듬이에게 해주었어요. 둘은 다시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런데 바위 밑에는 주먹만한 금덩어리 두 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맞아요. 거지가 두 동강낸 구렁이가 황금 두 개로 되었던 거지요. 둘은 사이좋게 하나씩 금을 나누어 가졌어요. 그리고 서로의 다리가 되고 눈이 되어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서 타박타박 산길을 내려왔어요. 말하는 남생이. 옛날 어느 곳에 형과 아우가 살았어요. 형은 부자인데다 욕심꾸러기였지요. 동생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왔어요. 가난한 동생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며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해 겨울이었어요. 내일 모레가 설이라 집집마다 음식을 만드는데 동생 집은 조용했어요. 쌀이 한 터울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나무라도 해서 쌀을 구하려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동생은 부지런히 나무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휴, 내일 모레가 설인데 늙으신 어머니께 무얼 대접할꼬. 그러자 어디서 휴, 내일 모레가 설인데 늙으신 어머니께 무얼 대접할꼬 하는 소리가 나네요. 동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낙엽 더미 위에 남생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따라한 게 너냐? 하고 물었더니 그 남생이도 내 말을 따라한 게 너냐? 하고 그대로 따라 말하는 거예요. 동생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하고 생각하고 남생이를 지게 위에 얹어서 장으로 데려갔어요. 동생은 지게를 장바닥에 내려놓고 나무 사시오, 나무 사시오 하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지게 위에 앉은 남생이도 나무 사시오, 나무 사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을 보러 나왔다가 신기한 구경거리가 났다고 막 모여들었지요. 참 희한하다. 말하는 남생이가 다 있네 하면서 말이에요. 동생이 하는 말을 남생이가 척척 따라하니까요.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돈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적지가 않았어요. 동생은 그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어머니의 새 옷도 사서 설 명절을 잘 보냈지요. 또 말하는 남생이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 동생 집으로 남생이를 보러 왔지요. 하루는 형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 남생이가 말하는 남생이냐? 내가 가져다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형은 다짜고짜 남생이를 빼앗아서 장으로 가져갔어요. 형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 남생이에게 이 말 저 말을 시켰지요. 하지만 남생이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그만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에이, 말하는 남생이라더니 아니잖아. 사람들은 형을 욕하며 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괘씸한 남생이가 있나? 내 말은 왜 안 따라해? 형은 화가 나서 남생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불쌍한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남생아, 너는 내게 잘해주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동생은 죽은 남생이를 가져와서 마당가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얼마 후 남생이의 무덤 위로 대나무가 올라왔어요. 동생은 남생이를 생각하며 대나무를 정성껏 길렀어요. 대나무가 쭉쭉 자라더니 울타리보다 커지고 지붕보다 커져서 나중에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마침내 대나무가 하늘을 찌르더니 하늘에서 하얀 게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동생이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쌀이었어요. 하얀 쌀이 대나무를 타고 흘러내리더니 집안 가득 수북수북 쌓였어요. 동생은 이 쌀을 창고에 넣고 이웃과도 나눠 먹고 그러고도 남은 것은 팔아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지요. 한편 형도 이 소문을 듣고 동생을 찾아왔어요. 이 대나무가 쌀을 내려주는 대나무냐? 내가 가져가서 쌀 구경 좀 해야겠다. 형은 남생이 무덤에 난 대나무를 캐어 자기 집에다 옮겨 심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될 욕심에 정성껏 돌보니 대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형이 심은 대나무도 쭉쭉 자라 울타리보다 커지고 지붕보다 커져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마침내 대나무가 하늘을 찌르더니 무언가가 쭉쭉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얀 쌀이 아니고 누런 똥물이었어요. 구리내 나는 똥물이 대나무를 타고 콸콸 쏟아져서 온 집이 똥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형은 그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늘을 보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대요.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어요. 아이고, 이 많은 빨래를 언제 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콩을 팥이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하였지요. 그러니 어디 시집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총각은 힘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패주고 농사일도 잘 거들어 주었지요. 아유, 이렇게 품삯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해요.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주는 거야. 옳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지.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중매를 서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어요.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어머,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을 가고 싶었던 멍청 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위에 사는 멍청 처녀를 색시로 맞아들이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좋고 말고요. 그렇잖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드디어 멍청 처녀와 가난 총각이 혼인을 했지요.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 참 잘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했어요. 멍청 각시는 연지 곤지 찍고 방글방글,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지요.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거름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디 있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은 걸음을 얻을 수 있어 좋고 안 그런가? 아하, 정말 그렇군요. 멍청각시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멍청각시와 가난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어요.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어요.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 마을까지 갔어요. 얼라리 꼴라리 똥부자래요.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 없이 그저 걸음만 모았지요. 날마다 모은 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어요.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허허, 저 거지거지 상거지네. 걸음 하나는 상부자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걸음 부자가 언제 농부자가 될꼬? 농사철이 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저 걸음 한 산태기만 주면 안 되겠나? 가을이 되면 걸음값을 쳐줄 테니 말일세. 걸음값이라니요.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푹푹 떠 주었어요. 하루는 걸음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이것 좀 보게. 저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네 걸음을 썼더니만 채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어요.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은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을 떠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땅 부자가 찾아왔어요. 자네 저기 산비탈에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염려 마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어요. 가난 신랑은 넙죽 절을 했고 멍청각시는 해벌쭉 웃었지요. 이제 가난 신랑과 멍청각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겠어요. 이랴! 이랴!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쟁기질을 했어요. 멍청각시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지요. 여보, 농사 짓는 게 아주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요.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지요. 뚱뚱보 땅 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으쓱 했어요.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지요.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걸세.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 주인은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지요.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지요.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곳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가난 신랑이 말했어요.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 저고리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해 입어야지. 멍청각시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지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그레 웃었어요.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각시,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았답니다. 요술 항아리.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농사꾼이 살았어요. 하루는 농사꾼이 밭에서 괭이질을 하는데 쨍 하고 괭이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땅속에 뭐가 있지? 농사꾼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조심조심 땅을 파보니까 커다란 항아리가 나오지 않겠어요? 덩치 큰 사람도 들어갈 만한 큰 항아리였지요. 농사꾼은 항아리를 집으로 가져갔어요. 뒷마당에 항아리를 갖다 놓고 일할 때 쓰던 괭이를 넣어두었지요. 이튿날 농사꾼은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괭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금세 괭이를 꺼냈는데
항아리 안에 똑같은 괭이가 또 한 자루 들어있지 뭐예요. 꺼내면 들어있고 꺼내면 또 들어있고 꺼내도 꺼내도 똑같은 괭이가 항아리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농사꾼은 엽전 한 입을 항아리 안에 넣었다가 꺼냈어요. 그랬더니 항아리 안에 똑같은 엽전이 또 한 입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요술 항아리로구나. 농사꾼은 귀한 보물을 얻었다며 뛸 듯이 기뻐했어요. 요술 항아리 덕에 잘 살게 되었지요. 이 마을에는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는데 항아리 소문을 듣자 몹시도 셈이 났지요. 욕심쟁이 영감은 농사꾼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보게, 자네 집에 있는 요술 항아리 어디서 났는가? 밭에서 괭이질 하다가 파냈지요. 농사꾼 말을 듣고 욕심쟁이 영감은 손으로 무릎을 탁 쳤지요. 그래? 이제 그 항아리는 내 것이로세. 농사꾼은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물었어요. 어찌하여 영감님 항아리입니까? 우리 밭에서 파냈는데요. 허허, 이 사람아, 그 밭은 원래 내 밭이었네. 내가 자네에게 팔았자는가? 그런데 나는 밭만 팔았지 항아리는 팔지 않았거든. 욕심쟁이 영감의 말이 하도 그럴듯해서 농사꾼은 항아리를 주려고 했어요. 사정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영감에게 항아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거들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두 패로 나누어 옥신각신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고을 원님한테 가서 묻기로 했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원님은 항아리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들 이야기가 모두 그럴듯하구나. 일단 항아리를 가져와 보아라.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항아리를 가져왔어요. 원님이 말했어요. 항아리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원님 앞에다 놓고 시험을 했지요. 항아리 안에 쌀을 넣었다 꺼내면 쌀이 들어 있었어요. 옷을 넣었다 꺼내면 옷도 들어있는 거예요. 원님은 하도 신기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원님은 점잔을 빼며 천천히 말했어요. 공평하게 하려면 항아리를 반으로 쪼개야 할 것이야. 하지만 그리하면 항아리를 쓸 수 없으니 나라에 바쳐라. 농사꾼과 욕심쟁이 영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지요. 옛날에는 아무도 원님 말을 어길 수가 없었거든요. 원님은 항아리를 자기 집 대청에 갖다 놓았어요. 마침 원님 아버지가 대청에 나와 보니 커다란 항아리가 놓여 있었어요. 무엇이 들어있나 궁금해서 항아리 안을 들여다 보았어요. 고개를 들이밀다가 그만 쑥 빠지고 말았어요. 아비야, 나 좀 꺼내다오. 원님 아버지는 깜깜한 항아리 안에서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원님이 깜짝 놀라 달려와서 아버지를 얼른 꺼냈네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항아리 안에는 아버지가 또 들어있지 뭐예요. 아비야, 나 좀 꺼내다오. 아비야, 나 좀 꺼내다오. 아버지를 꺼내면 또 들어있고 꺼내면 또 들어있고 넓디 넓은 대청은 어느새 원님 아버지로 가득 찼어요. 원님은 누가 진짜 아버지인지 알아보려고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왜 그러느냐 하지 않겠어요? 원님은 기가 막혔지요. 내가 내 아비다. 서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라고 싸움이 붙었어요. 치고 받고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만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고 말았어요. 항아리는 깨지고 아버지는 대청에 가득하고 이를 어쩌면 좋아요.
원님은 땅이 꺼지도록 한숨만 푹푹 쉬었답니다. 팥죽 할멈과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팥밭을 메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슬렁 다가와 말했지요. 할멈, 누가 먼저 팥밭 세 고랑을 메는지 내기합시다. 할멈이 이기면 내가 나머지 팥밭도 다 메드리리다. 내 녀석이 이기면 그땐 내가 할머니를 잡아먹지. 할머니는 하는 수 없이 호랑이와 시합을 벌였지요. 첫 번째 고랑은 호랑이가 먼저 끝냈어요. 두 번째 고랑은 할머니가 먼저 끝냈지요. 세 번째 고랑은 호랑이가 먼저 끝내고 말았어요. 이제 할멈을 잡아먹을 테다. 호랑이가 덤벼들자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죠. 그러지 말고 팥을 거둘 때까지만 기다려다오. 팥죽이라도 실컷 먹고 줄게. 그럼 가을에 다시 오지.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지요. 어느덧 가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팥을 걷어들인 다음 가마솥에다 한가득 팥죽을 쏘았어요. 팥죽을 한 그릇 퍼서 먹으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려고 올 텐데.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데 달걀이 대굴대굴 굴러오네요. 할멈, 왜 그리 울어? 달걀이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호랑이가 날 잡으러 온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그래서 할머니는 팥죽을 주었어요. 달걀은 팥죽을 맛나게 먹고는 부엌 아궁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아이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올 텐데. 할머니가 다시 엉엉 울고 있는데 자라가 엉금엉금 기어오네요. 새똥이 철떡철떡 걸어오네요. 할멈, 왜 그리 울어? 자라와 새똥이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팥죽을 주자 자라와 새똥은 달게 팥죽을 먹었지요. 그러고는 자라는 물동이 속에 들어가 숨고 새똥은 바닥에 누웠어요. 아이고, 호랑이가 잡아먹으러 올 텐데. 할머니가 엉엉 울고 있는데 송곳이 깡충깡충 뛰어오네요. 맷돌이 떼굴떼굴 굴러오네요. 할멈, 왜 그리 울어? 송곳이랑 맷돌이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팥죽을 주자 송곳과 맷돌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지요. 그러고는 송곳은 바닥에 꼿꼿이 서고 맷돌은 천장에 매달렸어요. 아이고,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올 텐데. 할머니가 다시 엉엉 울고 있는데 멍석이 털썩털썩 기어오네요. 지게가 지게뚱 걸어오네요. 할멈, 왜 그리 울어? 멍석과 지게가 물었어요. 조금 있으면 호랑이가 날 잡아먹으러 온단다. 팥죽 한 그릇 주면 못 잡아먹게 하지. 할머니가 팥죽을 주자 멍석과 지게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다음 멍석은 마당에 눕고 지게는 대문 밖에 기대 섰어요. 어느덧 해가 지고 호랑이가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어요. 할멈, 나 왔수. 호랑이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할머니가 말했지요.
방 안에 등잔불이 꺼졌으니 부엌에서 불씨 좀 가지고 오너라. 호랑이는 툴툴거리며 부엌으로 갔어요. 호랑이는 불씨가 있나 보려고 아궁이를 살폈지요. 그때 아궁이 안에 있던 달걀이 탁 튀어나와 호랑이 눈을 때렸어요. 아 뜨거! 호랑이는 얼굴을 씻으려고 물동이 안에 손을 넣었어요. 그러자 자라가 호랑이 손을 꽉 깨무는 거예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다가 새똥을 밟아 쭉 미끄러졌어요. 그 바람에 뒤로 벌러덩 자빠지면서 송곳에 등이 콱 찔렸어요. 아 따거!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때 문 위에 있던 맷돌이 호랑이 머리 위로 쿵 떨어졌어요. 으악! 호랑이는 마당에 펼쳐진 멍석 위로 덜썩 쓰러졌지요. 그러자 멍석이 호랑이를 둘둘 말고 지게가 지게뚱 다가와서 멍석을 짊어졌지요. 그러고는 강가로 가서 호랑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콩쥐와 팥쥐. 옛날에 콩쥐라는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일찍 죽고 말았어요. 얼마 뒤에 새 어머니가 팥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새 어머니는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를 미워했지요. 어느 날 새 어머니가 콩쥐와 팥쥐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콩쥐한테는 나무 호미를 주면서 자갈밭을 매라고 하고 팥쥐한테는 쇠 호미를 주면서 시렁밭을 매라고 했어요. 일하다 먹으라고 점심을 싸주었는데 콩쥐한테는 3년 묵은 겹밥에 된장을 주고 팥쥐한테는 팥밥에 고기 반찬을 주었어요. 콩쥐는 나무 호미를 가지고 쉬지 않고 김을 맸어요. 한나절 내내 일을 했어도 조금밖에 매지 못했어요. 이 너른 밭을 언제 다 매나. 콩쥐는 한숨이 절로 났지요. 게다가 까마귀들이 겹밥을 다 먹어 치웠지 뭐예요. 까마귀야, 요 까마귀야, 난 이제 어떡하니? 콩쥐는 그만 엉엉 울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서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더니 검은 암소 한 마리가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검은 암소는 콩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깨끗한 개울에 가서 발 씻고 몸 씻고 머리 감고 오너라. 그래 콩쥐는 개울로 달려갔어요. 그새 검은 암소는 밭을 다 매놓았지요. 콩쥐가 돌아오자 검은 암소가 말했어요. 명주 수건을 손에 감고 내 뱃속에 손을 넣어보아라. 콩쥐가 소 뱃속에 손을 쑥 넣었더니 그 속에 떡이랑 밥이랑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콩쥐는 맛있게 먹고 남은 것은 집에 가지고 갔지요. 콩쥐가 가지고 온 음식을 보고 새어머니는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콩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이야기했지요. 다음날 새어머니는 팥쥐를 자갈밭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팥쥐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울기부터 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검은 암소 한 마리가 스르르 내려와서 말했어요. 명주 수건을 손에 감고 내 뱃속에 손을 넣어보아라. 팥쥐가 소 뱃속에 손을 쑥 넣었더니 그 속에 떡이랑 밥이랑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팥쥐가 너무 많이 움켜쥐는 바람에 손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검은 암소는 자갈밭을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팥쥐는 온몸이 다치고 상처가 났지요. 새어머니는
이제나 저제나 하고 팥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 저 멀리서 울긋불긋한 게 보이는 거예요. 새어머니는 옳지, 우리 팔찌는 실컷 먹고 고운 옷까지 얻어 입었나 보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팥쥐를 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팥쥐는 온통 긁히고 찢어지고 피투성이였던 거였어요. 새어머니는 그게 다 콩쥐 탓이라며 콩쥐를 꼬집고 때리고 야단이 났어요. 다음 날 새어머니는 둘한테 배를 짜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콩쥐한테는 낡은 붓과 볶은 콩을 주고 팥쥐한테는 새 붓과 찰밥을 주는 거예요. 콩쥐는 낡은 북으로도 배를 잘 짰어요. 일하다가 출출하면 볶은 콩을 한 줌씩 먹으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팥쥐는 손으로 찰밥을 떼어 먹으면서 배를 짰어요. 그러니 찰밥이 손에 쩍쩍 달라붙어서 배를 짤 수가 있나요? 팥쥐는 그만 배를 다 망쳐버렸어요. 다음날 새어머니는 콩쥐한테는 찰밥을 주고 팥쥐한테는 볶은 콩을 주었어요. 콩쥐는 물에 손을 적셔가며 찰밥을 떼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끈적거리지 않아서 배를 잘 짰지요. 그런데 팥쥐는 콩을 한 알씩 집어먹느라 배를 짜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콩쥐가 팥쥐보다 더 나으니까 새어머니는 콩쥐를 더 미워했어요. 하루는 부잣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구경을 갔어요. 그러면서 콩쥐더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가 시킨 일을 다 끝내고 오너라. 9양동이 설거지에 9방을 모두 쓸고 닦고 9선 별을 죄다 찍고 독에다 물을 가득 길어 놓아라. 콩쥐는 9양동이 설거지에 9방을 다 쓸고 닦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이 들어서 더는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참새떼가 날아왔어요. 아이고, 참새떼가 별을 다 쪼아 먹겠구나. 콩쥐가 깜짝 놀라서 내쫓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참새떼가 날아간 뒤에야 콩쥐는 별을 살펴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껍질은 벗겨져 날아가고 알맹이만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콩쥐는 벼 9섬을 거뜬히 찧었지요. 콩쥐는 기운을 차리고 물을 길어와 독에다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을 아무리 부어도 독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콩쥐가 독을 들여다보니까 밑이 없었어요. 콩쥐는 쭈그리고 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두꺼비가 한 마리 기어오더니 독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자 물을 부어도 물이 새지 않았어요. 한 동이, 두 동이, 9동이를 길어다 부으니까 독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해서 콩쥐는 독에 물을 다 채웠답니다. 막상 잔칫집에 가려니까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콩쥐는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어요. 그때 갑자기 서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더니 검은 암소가 하늘에서 스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검은 암소는 고운 비단옷과 비단신을 콩쥐에게 주었어요. 콩쥐는 비단옷을 입고 비단신을 신고 잔칫집에 갔어요. 그런데 잔칫집에서 새어머니하고 딱 마주쳤어요. 아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기는 왜 왔어? 새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어요. 콩쥐는 화들짝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내달렸지요. 그러다가 그만 비단신 하나가 벗겨졌는데 급한 마음에 길 섭에 내버려두고 그냥 왔답니다. 마침 원님이 그 길을 지나다가
길섭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걸 보았어요. 저기서 빛이 나는구나. 가서 뭔지 보고 오너라. 하인이 가더니 비단sit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은은한 빛이 나고 그윽한 향내가 나는 비단신이었어요. 원님은 신 주인을 찾고 싶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잔치집으로 갔어요. 이 신 주인은 나서시오. 내 신부로 삼으리다. 신부로 삼겠다는 말에 팥쥐가 얼른 나섰어요. 그건 제 신이에요. 팥쥐가 신을 신는데 발이 커서 어디 들어가야 말이죠. 그래도 억지로 신을 신기는 했어요. 그러니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비단신을 신고 띠뚱띠뚱 걸었지요. 팥쥐는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서 볼기만 실컷 맞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새어머니가 냉큼 나섰어요. 그건 제 신이에요. 새어머니가 신을 신는데 발이 넓적해서 어디 들어가야 말이지요. 그래도 억지로 신을 신기는 했어요. 그러고서 똑바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비단신을 신고 어기적 걸었지요. 새어머니도 거짓말을 한 게 들통이 나서 볼기만 실컷 맞았답니다. 원님은 비단신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콩진의 집까지 왔지요. 콩진은 비단신을 보자마자 그건 제 신이에요 하고 신었어요. 비단신은 콩쥐 발에 꼭 맞았어요. 콩쥐는 비단신을 하나 더 꺼내 신었어요. 그러자 콩쥐한테서 은은한 빛이 나고 그윽한 향이 풍겼지요. 콩쥐하고 원님은 곧 결혼식을 올렸어요. 둘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아래서 나온 고주몽. 동부여의 금화 임금님은 궁궐 밖으로 소풍을 나갔어요. 임금님은 강가에 혼자 서 있는 한 여자를 만났어요. 임금님은 신하를 시켜 그 여자를 데려오도록 하였어요. 임금님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하백의 딸 유아입니다. 여자가 임금님에게 말하였어요. 하백은 물을 막고 있는 신이었어요. 임금님은 그 여자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왔어요. 임금님은 유아에게 방을 한 칸 내주어 그곳에서 지내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유아가 있는 방에 눈부신 햇빛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햇빛은 유아만을 따라다니며 비추었어요. 햇빛을 피해 자리를 바꾸어도 햇빛은 여전히 따라와 비추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 유아의 배는 점점 불러졌어요. 그리고 유아는 알을 하나 낳았어요. 커다란 알이었어요. 물 5대는 들어갈 만큼 컸어요. 그 소문은 매우 빨리 온 궁궐 안에 퍼졌어요. 유아가 큰 알을 낳았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사람이 알을 낳다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구나. 그 알을 개에게나 던져주어라. 임금님도 깜짝 놀라 알을 개에게 주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나 개는 알을 먹지 않았어요. 임금님은 알을 다시 돼지에게 던져주라고 하였어요. 신하들이 알을 돼지 우리에 던졌지만 돼지도 먹지 않았어요. 돼지도 그 알을 먹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임금님께 말하였어요. 그래, 그렇다면 소와 말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내다 버려라. 신하들은 그 알을 길 한가운데 내다 버렸어요. 그러나 소는 길 한가운데 버려진 알을 밟아 깨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알을 피해 멀리 비켜갔어요.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길 가운데 있는 알을
밟으려 하지 않았어요. 소와 말 모두가 그 알을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께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들판에다 버리도록 하라. 임금님은 알을 들판에 버리도록 명령하였어요. 신하들은 알을 들판에 버렸어요.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날개를 펴서 알을 감싸 주었어요. 또 짐승들도 와서 알을 감싸 주었어요. 신하들이 다시 임금님 앞에 와서 말하였어요. 들판에 내다버린 알을 이번에는 새들과 짐승들이 감싸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을 깨트려 보도록 하라.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구나. 임금님은 다시 이렇게 명령하였어요. 알을 가져온 신하들은 힘이 센 장사를 시켜 알을 깨트리도록 하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그 알을 깨트리지 못하였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구나. 임금님은 어쩔 수 없이 알을 유하에게 돌려주었어요. 유하는 그 알을 보드라운 헝겊으로 여러 겹 쌌어요. 그리고 따뜻한 곳에 잘 놓아두었어요. 그런 얼마 뒤였어요. 껍데기를 깨고 알 속에서 사내 아이가 나왔어요. 몸집이 매우 크고 잘생긴 아이였어요. 아이는 한 해, 두 해 자라서 어느덧 7살이 되었어요. 그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는 아주 달랐답니다. 7살이라고는 하지만 어른처럼 키가 컸어요. 그리고 손재주도 뛰어나 혼자서 활을 만들어 쏘기도 하였어요. 활 솜씨도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100번이면 100번 모두 관역을 쏘아 마쳤어요. 사람들은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어요. 동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임금님에게는 7 왕자님이 있었어요. 왕자님들은 언제나 주몽과 어울려 놀았어요. 그러나 왕자님들 가운데에는 아무도 주몽의 재주를 따르지를 못하였어요. 7 왕자님들은 주몽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주몽의 재주를 따를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 왕자님이 임금님께 말하였어요. 주몽은 이상한 알 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살려두었다가는 나라에 큰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찌감치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첫째 왕자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주몽은 이상한 아이입니다. 날마다 활 쏘는 걸 일삼아하고 있어요. 주몽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살려두면 반드시 나라에 나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몽을 일찌감치 없애야 합니다. 다른 왕자님들도 큰 왕자님의 편을 들었어요. 주몽이 언젠가는 나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자꾸자꾸 임금님께 말하였어요. 7 왕자님들이 모두 주몽을 나쁘게 말하자 임금님도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주몽에게 말 먹이는 일을 맡아 하도록 시켰어요. 주몽은 왕자님들이 자기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러나 주몽은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주몽은 언젠가는 동부여를 떠나 멀리 도망칠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몽은 좋은 말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말들에게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야유게 하였어요. 그러나 게으르고 잘 달리지 못하는 쓸모없는 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피둥피둥 살이 찌게 하였어요. 그것을 모르는 임금님과 왕자님들은 살찐 말은 골라서 자기들이 타고 비쩍 마른 볼품없는 말은 주몽에게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몽의 어머니
유아 부인이 아들을 불러 앉히고 귀띔을 해 주었어요. 이 나라 왕자들과 신하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어서 이곳을 떠나도록 하여라. 너의 뛰어난 재주와 슬기로움을 가지면 어디를 가나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 이 나라 왕자들과 신하들이 저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저도 벌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곁을 떠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주몽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마구간으로 갔어요. 오이를 비롯한 친구 3명이 주몽을 따랐어요. 주몽은 친구들과 함께 야윈말을 타고 궁궐을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주몽과 그를 따르던 친구들은 곧 들키고 말았어요. 궁궐을 지키는 군사들이 언제나 주몽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몽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군사들이 허둥지둥하며 왕자님들께 알렸어요. 주몽, 큰일 났네. 왕자들이 우리를 뒤쫓고 있네. 오이가 말하였어요. 정말로 저 멀리에는 왕자님들과 군사들이 탄 말이 먼지를 구름처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왕자님들이 탄 말은 느린 보였어요. 피등피등 살이 쪄서 빨리 달리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주몽과 친구들이 탄 말은 매우 빨리 달렸어요. 주몽과 친구들을 태우고 달리던 말들이 갑자기 멈추었어요. 큰 강이 앞을 가로막았기 때문이에요. 왕자님들과 군사들이 탄 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어요. 주몽, 저들이 탄 말이 느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갈 수가 없으니 이제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네. 친구들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그러나 주몽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며 물의 신인 하백의 외손자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뒤쫓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몽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물고기와 자라가 떼를 지어 강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주몽과 친구들은 강물을 건널 수 있었어요. 하지만 뒤쫓던 왕자님들과 군사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갔어요. 다리를 놓아주었던 물고기와 자라들이 곧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사히 강을 건넌 주몽과 그 친구들은 쉬지 않고 말을 달려 졸본이라는 곳에 닿았어요. 주몽은 그곳을 서울로 정하고 새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몽은 나라 이름의 첫자를 따서 자기의 성도 고시로 정하였어요. 고구려는 이렇게 하여 세워진 나라였어요. 고구려는 매우 힘이 센 나라가 되었으며 넓은 땅을 차지하여 큰 나라가 되었어요. 김유신과 선녀. 옛날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훌륭한 장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김유신의 꿈은 씩씩한 화랑이 되어 갈라진 세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이 내 손으로 세 나라를 통일해야지. 그러려면 우선 힘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김유신은 훌륭한 화랑이 되기 위해 열심히 활쏘기와 말 달리기 등 무예를 익혔습니다. 마침내 김유신은 18세 때 화랑이 되었습니다. 화랑이 된 김유신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김유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하려면 먼저 그 나라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김유신도 그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고구려로 몰래 들어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 좋은 생각이다. 함께 그곳의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김유신은 그와 함께 말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산골에서 자고 가야만 했습니다. 마침 낯선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자. 사방에서는 무서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유신은 얼른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이 깊은 산속에 웬 사람일까? 김유신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아가씨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들은 김유신을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도련님, 이 과일을 좀 드세요. 아가씨들은 과일을 김유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과일이었습니다. 아가씨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목소리까지 참으로 고왔습니다. 김유신은 친절한 아가씨들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김유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유신이 고구려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아가씨들은 김유신에게 다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어서 저쪽으로 가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유신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아가씨들을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의 나뭇가지 사이로 아름다운 달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달빛 속에서 아가씨들을 보니 어느새 선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선녀들은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라를 지키는 여신입니다. 김유신은 다시 한번 선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지금 고구려 첩자의 꿰매에 빠져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입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선녀들은 말을 마치자마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김유신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아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선녀들과 헤어진 김유신은 다시 잠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부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으나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김유신은 부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깜빡 잊고 온 것이 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구려 사정을 잘 알려면 우선 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잊고 왔네. 그러니 함께 돌아갔다 다시 오세. 부하는 할 수 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부하와 함께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유신은 부하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그것은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하는 시치미를 뗐습니다.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제서야 부하는 김유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음을 알고 바른 대로 털어 놓았습니다. 예, 저는 고구려의 첩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명령을 받고 왔느냐? 화랑 김유신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왜 나를 데려가고자 하느냐? 그것은 당신이 장차 큰 인물이 되어 고구려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부하는 한숨을 내쉬고는
고구려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옛날 우리 고구려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임금님이 쥐 한 마리를 상자에 넣고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8마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엉터리 점쟁이라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엉터리 점쟁이는 죽여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쟁이가 죽은 뒤 쥐의 배를 갈라보니 새끼 7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점쟁이는 죽으면서 신라에서 다시 태어나 고구려를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에서는 그 점쟁이가 죽어 김유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가 난 김유신은 그 부하의 목을 뱄습니다. 김유신은 목숨을 건져준 새 선녀에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유신은 그 뒤 훌륭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새 나라를 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도깨비와 소년. 신라의 서울은 경주였습니다. 경주에 도화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화 부인은 복숭아 꽃처럼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임금님은 도화 부인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대궐로 불렀습니다. 아, 소문대로 정말 아름다운 부인이구나. 임금님은 도화 부인을 보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도화 부인은 임금님과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임금님과 결혼할 수가 없어요. 도화 부인의 말에 임금님은 할 수 없이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 임금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는 돌아가신 임금님이 도화 부인의 집에 나타나셨습니다. 도화 부인은 임금님을 자기 방으로 모셨습니다. 임금님은 7일 동안 도화 부인의 집에 머물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임금님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도화 부인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비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방 온 나라 안에 퍼졌습니다. 비형 아기는 임금님의 아들이래. 임금님을 닮아 아주 똑똑하다네.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수근거렸습니다. 새 임금님도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임금님은 비형 아기가 보고 싶었습니다. 비형 아기를 대궐로 데려오너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신하는 비형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비형 아기는 대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비형에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형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몰래 대궐을 빠져나갔다가 새벽이 되어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비형이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걱정이 된 임금님은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용감한 군사 50명이 그날 밤부터 비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비형은 그런 줄도 모르고 대궐을 자주 빠져나갔습니다. 대궐을 빠져나온 비형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을 훌쩍 뛰어넘고 개울도 건너뛰었습니다. 어찌나 빠른지 군사들은 하마터면 비형을 놓칠 뻔했습니다. 겨우겨우 따라갔습니다. 비형은 어느 냇가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군사들은 비형이 보지 못하도록 몸을 숨겼습니다. 비형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는 공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들 나오너라. 내가 왔다. 그러자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그림자들은 모두 도깨비들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뿔이 나 있었습니다. 아기 도깨비, 어른 도깨비가 모두 모였습니다.
도깨비들은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깨비들은 놀이를 멈추었습니다. 어이, 비형, 내일 다시 만나세. 그래, 잘 가. 비형은 도깨비들을 보낸 뒤 날아서 대궐로 돌아왔습니다. 군사들은 숨어서 이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군사들은 임금님에게 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도깨비들과 어울려 논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도깨비들이 내 말을 잘 듣느냐? 예. 비형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도깨비들을 시켜 냇물에 다리를 놓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비형은 임금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들은 열심히 다리를 놓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다리였습니다. 임금님은 도깨비 다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임금님은 또 비형을 불렀습니다. 도깨비들이 놓은 다리는 아주 훌륭하다. 그 도깨비들 가운데 나를 도와줄 만한 도깨비도 있겠지? 예, 길다리란 도깨비는 아주 지혜가 많습니다. 그 길다를 내일 대궐로 데리고 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비형은 임금님과 한 약속대로 길다를 데리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길달에게 벼슬을 주었습니다. 길달은 어려운 일을 척척 잘 해냈습니다. 임금님의 신하 가운데 임종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길달을 임종의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길달을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은 길달을 데리고 갔습니다. 임종은 길달에게 절에 다락문을 짓도록 했습니다. 길달은 곧 훌륭한 다락문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길달은 밤이면 그 다락에 올라가 잤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락문을 길달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길달은 재주가 뛰어나다. 사람들은 훌륭한 문을 볼 때마다 길달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길달이 도망을 갔습니다. 여우로 변해서 산으로 달아난 것입니다. 비형은 달아난 길달이 괘씸했습니다. 화가 난 비형은 다른 도깨비들을 불렀습니다. 얼른 가서 길달을 잡아오너라. 도깨비들은 길달을 잡아왔습니다. 비형은 길달을 죽여버렸습니다. 길달이 죽은 것을 본 다른 도깨비들은 겁이 났습니다. 비형은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 친구를 죽였어. 그래, 다시는 비형을 만나지 말자. 이때부터 도깨비들은 비형이란 이름만 들어도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귀신을 쫓을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의 넋이 낳은 아들 비형의 집 여기라네. 날뛰는 귀신들아 함부로 이 집에 오지 마라. 임금과 선비. 옛날에는 선비들이 벼슬길에 오르려면 한양에서 대과 시험에 합격을 해야 했다. 몇 년에 한 번씩 대과 시험을 치르는데 뽑는 사람은 적고 시험을 보려는 사람은 무수하게 많아서 대과 급제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시골 마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가진 돈은 많지 않지만 머리는 좋은 데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선비는 이만하면 충분히 과거에 급제하리라고 기대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시험을 볼 때마다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 말았다. 그렇게 나이 40을 넘기고 보니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아내가 상리를 해서 겨우 끼니를 이어갔지만 그렇게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어느덧 다시 대과 시험이 다가왔다. 선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마음을 먹어서 길 떠날 차비를 했다. 집안에 돈량이 하나도 없는지라 아내가 삼당 같은 머리채를 뚝 잘라다가 장에 팔아서 노잣돈을 마련해 주었다. 미안하오.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하고 오리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선비는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며 한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이번에 다시 과거 시험에 떨어지면 아예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선비는 수많은 다른 응시자와 함께 과거장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를 받아든 순간 갑자기 눈앞이 어질어질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겨우 정신을 수습해서 답을 써내기는 했지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실력을 반도 발휘하지 못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낙방이었다. 나는 안 돼. 이제 무슨 낯으로 아내를 볼꼬. 선비는 날이 어두워지자 조용히 남산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산 기슭에 다다른 선비는 소나무에 끈을 매달아 놓고서 길게 탄식을 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마는구나. 그때였다. 선비가 막 끈에다가 목을 매달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누가 달려와서 그를 확 붙잡았다.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점잖은 양반 하나가 다가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지 말고 왜 이러는지 사연이나 좀 말해보구려. 양반이 그렇게 묻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그러니 내가 아내를 어찌 다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깨끗이 죽느니만 못합니다. 그러자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양반이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것이었다. 죽기는 아직 이릅니다. 내가 들으니 임금님이 특별히 알성시를 보인다고 합디다. 그걸 한번 보시구려. 그건 금시초문인데요. 내일 날이 밝으면 알게 될 geb니다. 그런데 아마 그 시험의 답이 솔예언이라지요. 아무튼 내일 시험을 잘 보시구려. 다음 날 날이 밝자 뜻하지 않은 방이 하나 나붙었다. 대왕께서 이번 대과에 아깝게 낙방한 인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알성시를 보이신다. 그러니 선비들은 많이 참여하시오. 소식을 들은 선비들은 하나둘 과거 시험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전날 목을 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선비도 신기하게 여기면서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다들 기대를 품은 표정으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모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선비들은 순번대로 한 명씩 어전으로 들어가서 임금이 내리는 시험을 치렀다. 다들 기대를 품은 표정으로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모두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도저히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라고들 혀를 내둘렀다. 선비는 마음속으로 솔개연 솔개연 소리를 외면서 순서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차례가 되어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맞춰보아라.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본 선비는 그만 깜짝 놀랐다. 어제 남산 기슭에서 만났던 양반이 거기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그는 임금이 자기를 위해 시험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임금이 내보인 종이에는 낯선 글자가 하나 쓰여 있었다. 한자를 하나 써 놓았는데 근래에 아무도 쓰지 않는 옛날식 글자체로 써 놓은지라 아무도 알 턱이 없었다.
하지만 선비는 달랐다. 전날 벌써 답을 들었으니 말이다. 선비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솔개연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갑자기 머리가 꽉 막히면서 솔개란 말이 떠오르지를 않는 것이었다. 그게 연, 무슨 연이란 말이냐? 그게, 임금이 불어 시간을 주었지만 한 번 막힌 머리가 열리지 않았다. 자, 빨리 말해라. 그게, 뱅뱅.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다. 뱅뱅이 연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혀를 쯧쯧 차면서 말했다. 에이, 안 되겠다. 낙방. 선비는 보기 좋게 낙방을 하고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확 뚫리며 솔개란 말이 딱 떠오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다른 사람이 불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선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불려 들어가는 사람을 붙들었다. 보시오. 들어가시거든 솔개의 연이라고 대답하시오. 그게 답입니다. 나는 갑자기 솔개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뱅뱅의 연이라고 했지 뭐요. 당신이라도 합격하시구려. 그러자 그 사람은 선비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자, 이게 무슨 글자인고? 임금이 글자를 내밀자 시험 보러 들어간 사람이 임금께 되물었다. 한양말로 대답하오리까 시골말로 하오리까?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한양말도 있고 시골말도 있단 말이냐? 그럼 둘 다 말해봐라. 예, 그 글자는 한양말로는 솔개의 연이라고 합니다. 시골말로는 뱅뱅의 연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무릎을 탁 치더니 신하들한테 말했다. 여봐라. 그럼 아까 그 선비도 맞은 게 아니냐. 어서 가서 그 선비를 데려와라. 막 남산을 향해 출발하려 하고 있던 시골 선비가 영문도 모르고 임금 앞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이번 시험에는 그대들 둘이 공동으로 급제하였다. 앞으로 짐을 잘 보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두 선비는 함께 벼슬길에 나아가 집안을 일으켰다고 한다. 머리를 잘라 팔았던 아내가 대갓집 안주인이 되었다.